안녕하세요. 2017 가을 카오스 강연 미래과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기자 이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부 조성배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체를 한번 좀 밝혀보고 또 제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댁에서들 청소하시는데 청소 쉬우신가요? 뭐 번거롭죠. 그게 어렵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근데 뭐 거실을 빠짐없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는 그렇게 또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뭐 이런 걸 대신해 주는 그런 기계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주차장에 관리하시는 분들 별로 안 보이시죠? 예, 뭐 그냥 차 몰고 슬슬 지나가면 뭐 카메라가 깜빡거리면서 자동차 번호판 인식해서 주차 관리를 대신해 주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잘 알게 모르게 벌써 우리 일상생활에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고 또 일정 부분 어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이런 인공지능이 사실 처음 나와 있는 건 1956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제 1956년이 어떤 때냐면 이제 컴퓨터가 처음 나온 게 1945년, 뭐 46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사람처럼 연산하고 기억하는 걸 기계적으로 실현을 했다.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이 굉장히 들떠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한 10년만 지나면 사람처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 금방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가 약간 좀 굴곡진 인생을 이렇게 펼쳐왔는데 뭐 일부는 뭐 전문가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뭐 의료 분야라든가 또는 법률 분야에서 사람 전문가를 대신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고 또 한동안은 신경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면 그게 될 듯 싶다가 꼴딱고개를 넘는 거예요. 해보면 이게 또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그러다가 이제 2017년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 국민의 어떤 관심을 열화와 같은 관심에 힘입어서 천장을 뚫고 진짜 지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분야가 원래 이런 분야거든요. 이렇게 업앤다운 굴곡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꼬꾸라질지도 모르는 약간 좀 기로에 선 분야의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인공지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하면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이렇게도 비교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장님 코끼리 더듬기라고 하죠. 장님 예를 들면 코끼리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사람이 코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게 뭔가 보면 이거 혹시 뱀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다리를 이렇게 좀 만져보고서 이거 혹시 기둥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를 잘 못 보는 인공지능이란 전체를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전체를 이해하려는 게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좀 정의하기가 애매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억지로 좀 정의를 내려보면 뭐 말 그대로 뭐 지능이라는 게 과연 뭔지 본질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본질에 가까운 걸 인공적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기술이라든가 학문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잘 되려면 뭐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든가 또는 감정을 갖는다든가 또는 자의식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걸 만들어야겠죠. 돼 있나요? 그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고들 알고 있고 이런 걸 뭐 강한 인공지능 또는 스트롱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아까 소개했던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지능의 본질이 뭔지를 보고 그걸 모방해서 특정한 어떤 문제를 푸는 그런 기술들을 인공지능이라고 좀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걸 약한 인공지능 또는 weak AI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지금은 어쨌든 약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대부분 하는데 약한 인공지능을 잘 만들고 발전시키면 특정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내는 걸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인공지능 한 사람들이 그렇다 어려운 문제인지는 알지만 뭐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뭐 설계도가 있었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뭐 설계도는 없으니까 설계도는 없지만 지능을 내는 대상은 있죠. 그게 인간이니까 인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지능적으로 하는 행위, 잘 보고 듣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일을 하는 건 결국 두뇌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두뇌의 어떤 구조, 또 두뇌는 기본적으로 뉴런이라는 걸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뉴런은 세포의 해관에 있는 염색체 안에 DNA 이런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모방해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DNA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뭐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예를 들면 보통 복잡한 어떤 시스템을 최적화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뭐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뉴런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학하는 사람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뭐 뉴런이라는 게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가중치를 매겨서 모두 합한 다음에 비선형적으로 출력하는 거야. 뭐 이게 하는 기능은 결국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 기능을 주로 하는 건데요. 하나가 하는 기능은 뭐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이런 걸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가중치를 어떻게 잘 매기냐에 따라서 입력된 사진이 그 안에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맞추는 거는 사람보다도 더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이 주로 했던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전혀 사람이 하는 실질적인 방법하고는 딱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능적인 행위, 보고 듣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논리를 쓴다든가 또는 탐색하는 방법을 쓴다든가 또는 규칙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뭐 확률을 사용한다든가, 이건 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이 하는 행동과 같은, 지능이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걸 대충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이 방법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말씀드리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뭐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어떤 인공지능 방법이라도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 방법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설계에 기반한 방법.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뭐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든가 이런 거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주로 하는데, 그 지식을 잘 저장을 해서 그거로부터 의사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장점은 이거 만드는 사람이 똑똑하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는 과정을 잘 지식화해서 집어넣고 시스템을 돌리면 그 의사만큼은 금방 결과가 나오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만들 때 생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면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 방법에서는 이걸 그래서 학습에 의해서 해봅시다. 뭐 학습 좋죠.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지식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추출하는 거, 그 정도가 이제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런 지식으로부터 의사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지능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아시겠나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의 대표는 예를 들면 IBM 왓슨, 요즘 왓슨 얘기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 문제를 푸는 소프트웨어, 이런 걸 만들 때 뭐 주로 썼던 방법이 설계를 해서 뭐 문제를 풀었고요. 학습을 기반으로 한 방법의 대표, 뭐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게 요즘 알파고니까 알파고라고 볼 수 있는데, 알파고도 사실 뭐 하는 건가 보면 결국 바둑두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어떠한 인공지능 방법, 거의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뭐 그 안에 매직이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대부연해 보면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상의 더 이상 방법을 만들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닐까 싶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천기누설을 할까 하는데, IBM 왓슨의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왓슨은 퀴즈 문제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건 제퍼디라는 미국의 퀴즈쇼에 나와서 요 가운데 지금 왓슨이 있는데요. 그 사람 챔피언하고 대결을 해서 이긴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퀴즈 문제를 푼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뭐 이렇게 문제은행에서 이게 뭐 100만 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기 이러면 뭐 당연히 컴퓨터가 더 잘할 수밖에 없는데 퀴즈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도메인이 굉장히 방대한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전통적인 인공지능은 잘 못한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 왓슨이 이제 풀었던 거고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뭐 사실은 그 안에 매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퀴즈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결국 지식이니까 퀴즈 문제 풀 때 필요한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브리테니카 다 집어넣고 또 시사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방송사, 그다음에 신문사, 사이트에 있는 정보 다 집어넣고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될까요? 근데 그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근에 컴퓨터 메모리가 워낙 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양을 저장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오히려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꺼내는 게 어렵죠. 이제 그런 방법을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지식 표현이라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의미망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런 지식들을 잘 저장을 해놓고 그러고 나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랑 자기가 저장해 놓은 지식이랑 기계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잘 비교해서 매칭이 된 거를 딱 뽑아내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쉬울까요? 수조 개의 데이터로부터 문제가 나왔을 때 딱 매칭하기. 마치 거대한 그 덤불 속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죠.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굉장히 그 하나를 딱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한 1000개 정도 답이 후보가 될 만한 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의 힌트, 그 다음에 그 분야, 그 문제 나온 거에 그 분야의 힌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걸 이제 필터링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정답을 하나 딱 찾아내는 뭐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대단한가요? 뭐 알고 보면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네 라고 할지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던 방법이 인간 챔피언들을 이기는 인간 챔피언보다 더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심층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딥런이라는 게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심층 학습. 그래서 뭐 인간처럼 뭔가 뭐 빨간펜 선생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심층적으로 스스로 깨우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그 많은 양의 데이터의 정답을 맞추는 걸 자동으로 그 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 큰 장점이고 그 장점을 아주 전면적으로 보여준 게 그 영상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미지넷 경진대회라는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 사진이 뭡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보통은 그 뭡니까를 물어보는 게 한 뭐 50개, 100개, 이게 수백 개, 많아야 수백 개였는데 이 문제는 수천 개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120만 장.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정답을 만들어내는 건데 보통 인간이 해도 한 5% 정도는 에러를 내고 기존의 그 인공지능 방법으로 어떤 걸 써도 한 20%, 25% 정도씩 오류를 냈는데 딥런이라는 걸 써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더니 이게 맨 처음엔 15%, 그 다음에 8%, 7%, 그래서 지금은 2%까지 줄였습니다. 엄청난 뭐 사실 그 방법론이 어떻고 기술적으로 어떤 건지는 조금 차치하고라도 결과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데이터가 많으면 그게 의료 분야면 의료 CT 폐질환 사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 인간보다도 더 정확하게 폐질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제조 현장 같은 데서 불량 탐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것도 뭐 데이터만 많다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그 자동 번역인데요. 최근에 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번역기 잘 되나요?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번역이라는 게 이제 한글로 말하면 영어로 그 동일한 의미를 하는 문장을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딥런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예를 들면 이게 영어하고 불어를 이렇게 번역해주는 경우인데 영어 문장에 대해서 그 문장에 해당하는 불어 문장이 출력되도록 그 안에 모수만 잘 결정될 수 있으면 문제 해결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 방법이 없었는데 그게 소위 딥런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걸 보이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실제 상용화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의 어떤 핵심 방법, 뭐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무림에서 나름대로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방법을 갈구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방법도 이거 이상의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 있다라고 보이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 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자연계의 새는 사실 어깨 근육을 열심히 퍼덕거려서 날아가는 걸 하는 거죠. 뭐 인간도 뭐 모방해서 할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시도했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도 많으시고. 근데 사실 우리는 추진력이랑 양력이라는 걸 통해서 더 멀리, 더 높게, 더 빠르게 나르는 비행기를 완성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비유인데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능을 필요한 어떤 문제, 예를 들면 바둑이라는 문제에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직관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이렇게 직관이나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까 했던 것 같은, 예를 들면 경우의 수를 따지는 식으로 문제를 잘 만들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퀴즈 문제도 뭐 사람은 사실은 문제가 나오면 출제자의 의도가 뭐지 파악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지식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해볼 수는 있지만 뭐 좀 단순 무식하지만 그냥 지식을 잘 표현해놓고 그 매칭하는 걸 굉장히 효율화해서 했더니 사람보다 더 잘하더라, 그런 게 아닌가. 인공지능이 약간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걔가 지능을 진짜 만든 거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어떤 얘기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죠. 결국 나온 결과가 사람의 지능하고 뭐 대적하는지 더 잘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얘기한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요즘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기술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된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뭐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헷갈립니다. 뭐 학습, 스스로 뭐 막 이러니까 이게 마치 사람하고 막 비유해서 뭐가 되는데, 실제로는 약간 그런 면에서 과대평가되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오용이나 남용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 안에 지능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뭐 선별해서 어떤 거 하나를 딱 집어내기보다는 뭐 서로 그게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라도 같이 활용을 해서 통합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뭐 등소평 씨가 흑묘 백묘라는 말씀도 했잖아요. 이게 뭐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약간 좀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하나의 덩어리를 못 만들거든요.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걸 그래서 아키텍처라는 말을 하는데요. 마치 건축물 만드는 것처럼 전체를 설계하고 이렇게 부분 집어넣어서 만드는 방식을 쓰는데, 지능 솔루션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 뭐 딥러닝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100% 완벽한 기술은 못 만듭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기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원래 그런 문제거든요. 사람도 잘 못하는데 기계 보고 너 100% 해봐,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기계가? 네, 그런 면에서 뭐 사람도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별 문제 없는 게 뭐 사회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 솔루션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 도대체 4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은 무슨 관계야?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핵심은 센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뭘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도 않았는데, 최근엔 굉장히 가격도 저렴한 걸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정된 데이터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또는 제어하는 이런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게 결국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딥러닝이 아무리 잘해도 그 혼자는 못합니다. 적어도 기계학습 또는 지각 인식 또는 지각 추론 뭐 이런 적어도 이게 세 가지 분야에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한목적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를 들면 뭐 제조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또는 서비스업 분야의 예를 들면 뭐 편의성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혁신을 일으키는 혁명, 뭐 이런 걸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까지 다 갔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어디다 써먹을까요? 뭐 응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하는지는 뭐 둘째치고라도 일단 원래 추구하는 바가 인간이 하는 걸 모방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인간이 하는 건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좀 중요한 일이 뭐 의료, 법률 또는 뭐 금융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뭐 이런 거를 풀려고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만드는 방법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아 대충 속였겠네, 사기쳤네, 사기를 아주 잘 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심지어 최근에는 뭐 뉴스 기사를 인공지능이 대신 작성해줬다든가 또는 뭐 소설을 인공지능이 다시 대신 써서 뭐 일본 소설 문학상 뭐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뒤에서 누군가 대신 대필해 주는 거 아닐까요? 매직은 없습니다. 결국 그 안에 인공지능이 결국 사람이 기사를 쓴다든가 또는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게 어떤 프로세스인지를 잘 분석을 해서 이제 흉내를 내는 건데 부분적으로 잘 모르는 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결과물이 사람이 한 것보다도 더 잘하네. 그러면 뭐 성공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굉장히 응용 분야가 많아서 이걸 일일이 다 소개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했던 일 몇 가지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엉터리일 수도 있는 게요. 뭐 지능도 물론 관심도 있고 의식도 관심은 있지만 인공지능은 핵심은 결국은 뭐 우리가 잘 풀기 어려운 문제, 기존의 방법 가지고 잘 안 풀리는 문제를 사람이 하는 방식을 좀 모방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일종의 응용 전산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런 방법론이 어떤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지를 나름대로 좀 참고를 해서 예를 들면 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요즘 해킹 많잖아요. 컴퓨터 사용하는 그 로그를 잘 분석해 보면 이게 해킹하는 건지 정상적인 건지 뭐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꽤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인공지능 가지고 풀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지문 인식이라든가 또는 로봇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뭐 그런 일들을 했고요. 최근에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지능을 뭐 많이 연구를 했는데 뭐 스마트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통신기구로만 쓰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거의 문화도구가 됐잖아요. 늘 지니고 다니면서 뭐 어떻게 보면 내 생활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로그가 계속 남습니다. 그런 로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또는 어디로 갈지 또는 감정이 무슨 감정일지 감정 어떻게 할까요? 아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또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건 뭘지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별을 해서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인공지능 스피커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챗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채팅하는 봇. 뭐 해보면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렇게 문장 말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속이는 겁니다. 그 안에 인간이 하는 대화와 같은 맥락을 미리 설계를 하든지 학습을 시켜놓든지 뒷단에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집안을 관리해 준다든가 일정을 관리해 주는 뭐 그런 식의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걸 하드웨어 로봇에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로봇 중에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심부름을 시키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예를 들면 물병 가져오는 거라든가 어떤 휴지 버리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시킨 걸 고지고대로 하는 건 재미없죠.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의도를 자동으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해주는 뭐 그런 걸 만드는데 아주 단순무식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사람은 뭐 거울 유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Theory of Mind라고 얘기하는데 공감 이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컴퓨터 모형을 만들고 그걸로 해봤더니 인간하고 비슷하게 되네 뭐 이런 정도는 돼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뭐 하여튼 시장이 크다고 합니다. 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하여튼 뭐 시장이 엄청나게 커서 뭐 맥킨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뭐 한 2025년 정도 되면 뭐 6조 7천억 불
저는 별로 이렇게 감이 없는 숫자인데 엄청난 큰 시장이 인공지능 열립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 시장 여는 건 커지는 건 좋은데 걱정되지 않나요? 이게 너무 커져서 내 일까지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들을 해보셨는데 실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좀 위협을 할 직종, 이건 뭐 영국에서 조사한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예를 들면 매뉴얼에 기반한 직종, 뭐 고지고대로 딱딱딱 한다. 대표적인 게 텔레마케터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콜센터 직원, 뭐 이런 분들 직업은 좀 어렵다 그러고요. 꼭 그렇지 그것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매뉴얼대로만 하고 있다 싶으면 아마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또는 반복성이 높은 직종 또는 일부 전문직. 일부 전문직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의사, 변호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직종도 조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다 위험만 하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또 좀 확장되는 직업들도 있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면대면 직업. 뭐 예를 들면 심리 상담사라든가 또는 마사지 세라피스트 뭐 이런 쪽 직종은 오히려 부가가치가 좀 높아져서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뭐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나와서 얘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건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기술이라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생업으로 하던 그런 직종에 있던 분들은 다 침해를 좀씩은 받았는데 뭐 제가 좀 다분히 희망 섞인 좀 기대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진짜 극도로 발전해서 노동 시간이 엄청 줄어도 된다.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그냥 뭘 알아서 해. 그렇지만 봉급은 똑같이 줄게. 그거 싫은 분 있으신가요? 혹시 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어쩌면 AI가 대체 불가능한 분야의 노동 가치도 올라가고 또 여가 시간도 늘어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직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해피한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만 해도 물론 주행을 자동으로 한다는 건 현재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기술도 물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동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부딪히지 말고 승객을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결국 자율로 되려면 소프트웨어로 결국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해킹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은행을 들이받는다든가 뭐 낭떠러지 떨어진다든가 곤란하겠죠. 보안 문제라든가 또는 뭐 테러 범죄에 이용이 안 되도록 하는 거 뭐 이런 이슈들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거의 뭐 90% 이상 또는 인간보다도 더 안전하게 한다는 게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일 거리에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나도 과실률이라든가 이런 게 7대3, 6대4 다 이미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차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거 차주가 지어야 돼, 승객이 해야 돼, 만든 사람이 져야 돼. 아직 그게 잘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윤리도 걸려 있습니다. 윤리라는 게 뭔가요? 딱히 정답이 없는 애매한 문제가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차가 갑자기 앞에 10명이 튀어나와서 급정거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10명이 좀 위험해지고 그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전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회전을 해봤더니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아쉽지만 승객이 좀 다치셔야 돼요. 그럴 때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죠. 뭐 10명 살리기 위해서 1명 죽여? 그 차 누가 사죠? 뭐 살 사람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10명을 그러면 10명 그냥 갑시다. 그러면 이제 뭐 공리주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도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당연히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이나 뭐 우리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국가 인공지능 연구소 같은 걸 만들어서 예를 들면 10년째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연구를 실시한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안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거의 지원이 없었는데 작년에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라는 국가에서 좀 지원했던 연구소도 있었고요. 뭐 하여튼 이게 학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이게 뭐 오래 반짝 굉장히 거금을 들이고 이제 한동안 굶고 이래서는 발전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적은 규모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쯤 되면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초지능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능이 이렇게 막 발전하다 보면 사람을 뛰어넘는 거, 뭐 그런 걸 초지능, 예를 들면 초지능은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지능, 그런 걸 이제 초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분이 레이 커즈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사람의 지능도 계속 발전해 왔는데 기계의 지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워낙 가파라서 언젠가는 기계가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지점, 뭐 싱귤레리티 또는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점이 생길 거다. 그리고 그게 먼 미래가 아니고 2045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잘 되면 좋은 점이 많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뭐 에너지 문제라든가 또는 불치병 치료 이런 데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얘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뛰어넘는 지능 존재를 만들었더니 얘가 우리를 지배해. 뭐 인간의 통제권 상실을 했을 때 안전성이 위협되는 거, 뭐 이런 거는 또 좀 문제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나름대로는 뭐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무림 세계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좀 도를 닦아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찝쩍거려 보면서 혹시 이거 없나 저거 없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없네, 어떤 방법도 뭐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구현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봐, 뭐 우리가 모르는 걸 뭘 어떻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워낙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 기능을 모방하는 AI 기술, 그거 하나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고성능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데이터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잘 아우러지면 초지능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까요를 이제 말씀드리고 매듭을 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나는 인공지능, 어떤 분은 인공지능 대단하네, 뭐 사람 바둑 최고 수도 이겼어, 그러면 얘만 갖다 놓으면 모든 게 다 되겠지, 뭐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자동화된 뭐 기계학습이라는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그것도 일정 수준은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익혀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인공지능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이렇게 장난감 문제를 풀어서 나온 결과를 진짜 문제에 적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성공했던 인공지능은 실제 문제를 잘 포뮬레이션해서 풀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그때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여러 기술을 잘 통합해서 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왜 필요한가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은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인공지능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 얘기를 하죠. 그거 많이 유용하던가요? 사실은 뭐 기대만큼은 CF에 나온 것만 보면 저거 냉큼 사고 싶은데 사다 놓고 보면 뭐 그닥지는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 우리나라 기술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가? 사실은 뭐 미국 제품들 에코라든가 뭐 구글 홈이라든가 이런 것도 써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거대 IT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올인하고 있을까요? 좀 뭐 이상하지 않나요?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에 의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하자가 있는데 분명히 100%가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시장에다 어떻게 내죠? 그게 결국 자기네 회사 이미지를 깎아먹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냅니다. 목적은 결국은 사람, 고객층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확보가 되면 그 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되는데 그 데이터가 그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데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그 제품만 완성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 뒷단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예를 들면 아마존 에코 같으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20만 원뿐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뒷단에서 아마존하고 연동시켜서 하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생태계가 이렇게 구축이 돼야 된다. 그게 앞으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의 기본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공유 경제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뭐 우버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 우버라는 회사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인데 자기는 자동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업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하려면 뭐 예를 들면 지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페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지불하는 시스템도 돼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거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온라인에 오픈돼 있던 뭐 구글 지도라든가 또는 뭐 애플 페이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자기네 거기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게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지더라. 뭐 어떤 면에서는 버블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저 약간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현대판 봉이 김선달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약간 좀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그걸 좀 단기, 중기, 장기로 제가 좀 나눠봤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뭐 학생이 됐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뭐 어떤 분야에 계신 분이더라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객관적으로 일관성인 어떤 결과를 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면 피곤하고 지루해요. 이런 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효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얘기되는 것도 뭐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하여튼 현재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자동화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런 도구의 하나가 결국 인공지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약간 조금 과장되게 제가 오버해서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사회 문제를 푸는데 인공지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에 좀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나요? 이렇게 막 썰고 뭐 찌르고 뭐 예전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핵가족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고독하고 모든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문제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외로워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다들 집에 고양이나 개 안 키우시나요?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거 키워보면 좋죠. 뭐 사실 반려견만큼 좋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반겨주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뭐 거의 그냥 저쪽에서 꼬리 치면서 막 오면 진짜 얘는 내 모든 걸 다 줘도 사랑을 듬뿍 주고 싶은 존재인데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보통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우리보다 수명이 짧으니까 일찍 보내야 되는 또 더 큰 시련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동물이랑의 교감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하고 좀 교감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과장되게 제가 전망을 좀 해보면 아마 한 5년, 한 10년 정도 넉넉 잡고 10년 후면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대화하는 대상이 냉장고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 냉장고가 어제 악몽 꾸셨나 봐요. 뒤척어지시던데요. 그래? 그랬나? 그랬구나. 뭐 땀이 뭐 많이 났네. 근데 내가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자느라고 못 봤는데 그 11시에 하던 드라마 주인공 죽었어? 뭐 이러면 죽은 지 아셨죠? 알고 봤더니 살았대요. 깔깔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행복한 아침을 여는 뭐 이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교류하면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존재로 인공지능이 사회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발전이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게 위협이 되든 뭐 어려움이 있다든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의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증대하는 어떤 도구로 이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서 결국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또 편한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쪽으로 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 다음 강의 예고가 나가고 있죠. 다음 주는 드디어 수학을 다룹니다. 10월 18일은 카이스트 엄상일 교수님이 미래의 수학자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던데 와주신 모든 분들 따뜻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영애였습니다. 고맙습니다.